가섭으로부터 달마를 거쳐서 해능에 이르기까지는 단 한 사람만 정통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정통과 반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선종은 중국에서 형성된 종파이니만큼 중국 문화를 초연해할 수는 없어요. 중국 문화는 유교 사상이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항상 정통의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온 문화가 유교의 그 정통과 반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뿌리를 내린 선종이 정통의 문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능에 이르기까지는 달마로부터 해능에 이르기까지는 정통을 한 사람만 인정을 해요. 정통은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해능 밑에는 해능한테서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43명이 배출이 됩니다. 정통 선법을 전해주는 것은 부처님 정법안장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상징적으로 부처님 가사와 부처님 바로를 전해주는데 42개의 그 짝퉁을 더 만들지 않고서는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해능 때까지 와서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정통을 파괴해버립니다. 해능 이후부터는 한 사람이 정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발, 가사하고 바로를 해능까지 전승됐지만 해능이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단경에서는 오조 홍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의발은 가지는 것은 정통이고 갖지 못하는 것은 반계다. 정통과 반계는 목숨을 뺏고 빼앗는 대단히 심각한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한테서 더 이상 끊고 전하지 말아라. 오조 홍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능이 본인이 가진 의발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오조 홍인이 당부를 했으니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하나는 황제한테 갖다 바쳤다. 3번이나 황제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체면치레 해드린답시고 설관한테 의발을 해서 황궁에다 갖다 바쳤다. 그래서 황궁에서 내불 땅을 만들어 놓고 조석으로 예보를 했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황궁에서 보관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진국대장군을 시켜서 또 사찰했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능조사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이 가사를 깨끗하게 세탁을 해요. 물에다 갖다 깨끗하게 빨래를 합니다. 빨래하는 과정에서 저 인도에서 어제 저녁에 방금 중국까지 날아온 방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방변한테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방변이 손재주가 있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육조 형상을 만들어요. 한 20cm 정도 크기로. 그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고 해능이 모양은 겉은 나를 닮았지만 속내형은 영 아니다. 그러나 만드느라고 애썼다. 내가 선물을 하나 주마. 가사를 줘요. 방변한테. 그러니까 방변이 가사를 3등분을 합니다. 3분의 1은 그 진흙으로 만든 해능상을 감싸고 또 3분의 1로는 감싼 그 보자기처럼 하나 더 쓰고 3분의 1은 본인이 보관을 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가사가 해능 이후는 전승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해능 이후로는 정통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정통이 나뉘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처님 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답니다. 통도사에 모셔놓은 부처님 가사가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건너뛴다고 해도 그 달마조사의 법을 이은 것이 정통이다. 해능이 이었다. 해능의 법을 누가 이었느냐? 그게 정통이다. 그래서 해능의 정통을 우리나라 선종에다가 심기 위해서 통도사의 그 가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해능 스님이 입적한 이후에
해능스님은 등신불로 만들어집니다. 그 등신불로 만들어진 해능의 머리를 잘라서 쌍계사에 가지고 왔다. 쌍계사에 있는 육조 정상탑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쌍계사에 가면 육조 정상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단경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육조 해능조사가 입적하기 전에 내가 열반한 이후 5, 6년 후에 그 5, 6년이 56년인지 5년, 6년인지 5 더하기 11에서 11년 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입적한 지 5, 6년 후에 저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모가지를 잘라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머리를 잘라가면 안 되니까 아주 견고하게 탑을 만듭니다. 근데 단경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에서 누가 와서 그 모가지를 잘라가려고 탑을 부수다가 적발이 되어서 붙잡혔다. 결국 동방에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해요. 누가 거기 가서 가지고 옵니다. 삼법화상이라는 분이 중국 유학은 아니고 중국 육조 해능의 머리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갔다 온 그 성공 사례가 쌍계사 육조 정상탑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래서 육조 정상탑은 쌍계사 그만큼 육조의 법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육조 정상 머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육조로 끝나지 않고 달마대사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죽었다. 달마의 부덤이 일본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종파가 있어요. 달마종이라는 종파가 바로 이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달마 가지고 양이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달마보다 훨씬 어른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깨달음을 살펴보니까 2%가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설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공부하러 가냐면 진기조사한테 공부하러 가서 8개월 동안 진기조사한테 공부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진기조사가 석가열애의 스승이다. 자, 이 말은 석가열애하고 진기조사, 즉 열애와 조사를 대비시킨 거예요. 열애는 49년 동안 설법을 했답니다. 이건 교학을 열애라고 표현을 했고, 조사는 이심전심 법으로 인해서 마음을 깨치는 사람을 조사. 그래서 선이 교보다 한 끗 높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석가열애가 진기조사한테 한 수 배우고 내려왔다. 이런 설이 우리나라 선종사에만 있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종법본 단경의 내용은 눈여기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유품부터 기연품, 그다음에 구선적 부촉품. 요 10개의 품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면모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점인데, 각 10개의 품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를 또 하나의 품으로 보면 또 하나의 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 남종 법맥의 정통성을 주장, 이 내용은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육조단경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해능조사의 설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육조 해능은 37년간의 설법을 했다. 그것이 단경이라는 어록집으로 나왔다. 그러나 저 속에는, 이면에는 육조단경 속에 보면은 과거 7불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 28대 조사 명칭이 나와요. 중국의 6대 조사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7불, 7 더하기 인도 28대 조사 더하기 중국의 6대 조사 하면은 41이 되는데 달마가 한번 겹쳤기 때문에 40대 불조라고 합니다. 불은
7부를 이야기하고 조는 33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요 40대 불조에 대한 명칭이 단경에 처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명칭이 확정이 돼요. 물론 8세기 때 780년을 전후해서 단경이 처음 출현할 때 그 단경에 40대 불조의 명칭이 확정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천태종에서 24조서를 주장했던 마하지관의 영향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삼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선종의 문헌으로서 조사의 명맥을 명칭으로 확정한 것은 단경에서입니다. 이 단경은 왜 그러면은 40대 불조의 명맥을 거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북종에 대해서 남종이 정통이라는 것을 족보를 활용해서 분명히 못 박아두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법어까지는 수록을 하지 못하고 명칭으로 확정을 합니다. 단경에서. 이것은 단경이 가지고 있는 속 내용을 보면은 전등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전등사서에 초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등사서라는 말은 붓다의 정법안장을 계승해 나간 일종의 족보에 해당하는 것을 전등록 내지는 전등사서라고 합니다. 전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전등사서라는 말을 써요. 이 전등사서의 최초의 모습이 육조단경입니다. 여기서 40대 불조의 법맥을 확정을 하고 이후에 이 명칭만 있었던 것을 뒤에 법문까지 같이 붙여서 확정한 것이 이 약 21년 뒤에 나온 801년에 나온 보림전이라는 책에서 전등록이죠. 보림전이라는 전등록에서는 그 과거 7불에 대한 법어까지 인도 28대 조사의 법어, 중국 6대 조사의 법어까지 확정을 해뒀죠. 보림전에서 완성이 됩니다. 현흥은 일자무식이었는가? 이것도 또 하나 단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현흥은 신수와 비교하자면은 홍인조사의 700 제자들 가운데 신수는 현흥보다 32살 연장자입니다. 신수는 쉬운 6살이었고 현흥은 24살이었어요. 그리고 신수는 키가 아주 커요. 오늘날 말하면 한 1m 80은 됐던 것 같고 현흥은 한 1m 5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인물로 보면 또 신수가 아주 신수가 훤해요. 현흥은 겉모습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수는 홍인조사의 상수제자입니다. 제2인자였어요. 현흥은 아직 계도받지 않는 행자 신분이었습니다. 그토록 격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홍인은 현흥한테 법을 전했다. 법을 전하는 기준은 기순서도 아니고 법납순서도 아니고 미모순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깨달음을 누가 얻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 깨달음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우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현흥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경에서는 현흥은 좀 못난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신수는 현흥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수를 제치고 현흥이 법을 이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정을 해요. 그만큼 선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깨달음이 장땡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한 포석을 설정을 한 내용이 현흥을 일자무식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현흥은 일자무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단경에 보면은 많은 경전을 암송하듯이 줄줄 입에서 다 읊어낼 정도로 대단히 경전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유마경은 물론이고 금강경, 법화경, 등가경, 열반경 많은 대성 경전이 현흥 입에서 제자들하고 문답에서 자연스럽게 용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자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법을 계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한 그러한 장치에 해당합니다. 현흥은 일자무식은 아니었다.
요 참회품은 아까 모든 것을 다 자성법문, 마음의 법문을 해서 마음을 앞에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 가운데서 요 사홍사원도 마음, 그래서 자성어, 중생이 등등. 그 다음에 삼기위계도 마음속의 삼기위계. 자, 삼기위계 좀 볼까요? 귀업을 첫 번째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걸 지혜와 복덕을 갖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욕구와 망념을 벗어난 올바른 교법에 귀의합니다. 무의와 화합을 지향한 청량한 성단에 귀의합니다. 삼기를 해능식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삼신불에 대해서도 법신불과 화신불과 보신불, 여기는 또 독특하게 법신, 화신을 먼저 두 번째로 넣었어요. 법신, 화신, 보신. 이것도 전부 다 마음속에 법신불, 마음속에 화신불, 마음속에 법신, 그 보신불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문품에서 이거 자사가 현행한테 질문한 세 가지, 거기에서 정토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설법을 합니다. 또 단경에 보면은 신통력이 자주 나와요.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함부로 신통력을 부리지 말라, 부득이하게 방편으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단경에서 보면은 행요품에서 도피 생활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해능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해능을 붙잡겠다고 산에 전부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죽기 싫으면 나오라. 근데 바위에 앉아서 딱 좌선을 하니까 바위까지 침범을 못했다. 앉아있던 바위에는 지금도 가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가사를 전수하고 자객을 만난 나는 지철이라는 사람이 북종 사람인데, 남종에서 하도 허튼 소리를 하니까 현행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철입니다. 신통력으로 지철을 제압해서 자기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7번째 기연품에 나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조 정상탑, 내 모가지를 잘라갈 것이니까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이야기. 또 뒤에 이제 부록으로 6조 대사 연규 애기라고 해서 6조의 행장, 간략한 행장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6조 대사 연규 애기. 애기라는 말은 본 단경에 따로 덧붙인 바깥 기록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연못에 있는 용을 제압해서 용을 굴복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이 사람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해능이 용하고 내기를 해요. 서로 신통력 겨루기를 합니다. 용한테 너는 크게만 변할 줄 알았지 작게는 변할지 모르지. 약 올리니까는 나 작게도 변할 줄 안다 해서 아주 용이 작게 변해요. 그럴 때 현행이 그 작은 몸이 내 밥그릇 속에도 들어올 줄은 모르지. 그러니까 의기양양의 밥그릇에 들어갈 때 뚜껑을 딱 닫아버렸다. 그래서 용을 제압해가지고 사람들의 환난을 없애줬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단경 속에는 이제 출가와 효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노가 가운데 풍천노가가 있습니다. 그 풍천노가가 해능의 노가입니다. 범양 노씨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노씨에도 몇 가지 갈래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 풍천노가인데 그 노행도였어요. 아버지는 직장살이를 하다가 뭐 그 당시 IMF가 왔는지 아무튼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역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화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해능이 3살 때. 그래서 홀어머니가 남아 계셨기 때문에 해능은 홀어머니를 놓아두고 출가한다는 것은 당시 중국 사회 관습상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죽어서도 3년까지 상을 모셔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늙은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출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이제 선 어록에 보면은 출가는 하고 싶은데 노모라든가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출가 못하니까는 이러저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출가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만은 해능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단경에는 그럽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의 인연이 있었던지
해능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는 집도 한 칸 마련해주고 쌀도 바라다 놓고 땔감도 마련해주고 걱정 말고 출가하시라 하는 그러한 독지가를 만나서 부담을 갖지 않고 바로 출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충과 효를 최고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던 그 유교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나 일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척품에서 교화 방식에 대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해능조사 밑에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명의 제자들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산에서 내려가면 각자 지역을 맡아서 한 구역 맡아서 교화를 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법을 할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 기법과 같은 하나의 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요 교화 방식에서 여기에는 제가 말해놓지 않았는데요. 상대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활용하라. 예를 들면은 누가 낮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밤을 상대시켜 가지고 낮의 개념을 이해시켜라. 젊음을 질문을 하면은 늙음을 가지고, 밝음을 가지고 질문하면은 어두움을 가지고 항상 상대적인 36가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법을 하면은 내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이후 세계를 염려해주는 교화 원칙에 대한 내용을 10번째 부척품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 해당할 텐데요. 단경이라고 해서 경이라는 말이 붙은 것과 무관하지 않는데 육조단경은 중국 선종의 역사에서 거의 초기에 해당하는 어록입니다. 자, 당나라 때는 많은 그 유경들이 나왔어요. 이전에 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유경이라면은 가장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입된 경전에 없을 때 마지못해서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그걸 유경이라고 하는데 요 육조 단경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유경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조 단경 이후부터는 유경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요. 그 내용은 중국에서 특히 선종에서 요 조사라는 개념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조사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조사가 앉아서 설법을 하면 그 사람이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조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말씀과 진배 없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조사의 어록을 실명제로 기록을 합니다. 조사의 어록은 거의 실명제입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유경의 경우는 실명제가 아니죠. 그냥 부처님 설이라 해서 불설 무슨 경 그렇게 붙였는데 조사의 어록이 나오면서 조사의 이름을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으로 나올 만한 많은 내용들이 실명제로 되어 있는 어록으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유경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어록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드러나는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요 육조 단경입니다. 그래서 단경은 조사의 권위를 그만큼 크게 고양시켰던 그런 점에서 경이라는 말을 붙여도 이상할 게 없다. 거꾸로 이제 어록이 그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5대 송대를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부처님 어록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부처님도 그게 어록이 아니냐. 제3자가 기록을 했고 부처님 설법했다. 이만큼 어록의 권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부처님의 말씀과 진배 없이 귀중한 그런 말씀들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많은 어록되어 있는 한 대목 한 대목을 뽑아가지고 금과 옥조처럼 100직씩 엮어서 묶어내는 공안집이 이후 송나라 때는 등장합니다. 그 공안집은 경전에 있는 말씀도 제법 들어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권위가 높았던 조사의 어록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중국 선종의 최고의 모델은 조사입니다. 마치 대승불교 최고의 모델이 보살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사의 정신을 구현을 하고 조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중국 선종의 성격을 우리는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은 정리하자면 달마 조사로부터 유래한 명칭이다. 그래서 달마가 파종을 하고 예능이 뿌리를 내리고 석두 마조가 꽃을 피우고 임재, 통산, 운문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이 어떨는지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자, 단경은 바로 그 조사어로고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단경의 출현의 의미는 지극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경이 고려시대 중기에 보조 스님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신라 말기에 아까 쌍계사의 육조 정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삼법 화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단경이라는 책의 형태를 받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공식적으로는 고려 중기 보조 진울 국사 시대에 우리나라에 단경이 수입된 이래로 진가 개심을 거쳐서 이후로 거의 더 깊은 단경으로 전승이 되어 내려옵니다. 1290년에 몽산 덕이가 개판한 더 깊은 단경으로 내려오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그 신수대장경에 종법본 단경이 수록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단경은 종법본 단경이 또 많이 읽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종법본 단경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써본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6조 단경에 대한 대략적인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스님들은 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견성이라는 거 하고 계신다면 단박 깨달음의 견성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평철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숙면이력까지 가는 그 견성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음직한 이야기인데 그 진울 선사는 도노 점수를 이야기해요.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면서 도노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요 찰나만 보니까 도노에 해당하지 그 도노도 이전부터 많이 축적되고 누적되어 오는 숙세의 수행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터진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보면은 점수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법집 벼랭록 절호 병입 사기에서. 그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참 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견성이라는 게 견불성, 견자성, 견본성을 줄여서 이제 견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성을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견성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느냐? 사실 단경에서 해요. 단경에서는 해능은 이미 깨달아 있다고 전제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자각을 하느냐 자각을 하지 못하느냐 그 단경에 이런 말을 해요.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내용은 그걸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거든요. 이미 본래 성불이라고 해서 깨달아 있는데 자기가 부처이면서도 부처인 줄 모르고 있는 사실. 그러나 그걸 알아차렸다고 해서 없던 게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선수행 방식에서 가나선과 북조선으로 송나라 때 12세기 중반에 확립이 됩니다. 간화선에서는 본인이 본래 성부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중생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깨달아야 돼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어떤 목표로라도 깨닫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에 비해서 묵조선어 수행 방식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이미 내가 앉아있는 이 자세를 깨달음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제대로 앉아있으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미혹한 중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나선의 입장이라면 본래 부처였다가 부처로 나아가는 것을 묵조선 입장이라고 합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의미가 중국 선종에 와서는 본래 성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인 사유 방식과는 굉장히 차별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 차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정해일체입니다.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하는 수행은 깨달음의 실천. 그런 점에서 그 이후 해능의 사상을 이어받은 마조 도일 뭐 이런 분들은 수행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도불용수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때 수행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깨달으려는 수행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활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 수행은 깨달으려는 수행이 아니다. 마치 부처님이 35세에 성도하고 나서 입적할 때까지 계속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은 깨달으려는 수행이 아니었던 것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 깨달은 문제 하면은 뭐 정해진 답이 딱히 나오기가 부쩍이나 어렵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로 돌리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부해 오신 그 쭉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화를 어떻게 다스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나 혹은 어떻게 다스리는지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단경하고 연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가 안 일어나면 최고죠. 그러나 일어난 화는 내비두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선수행에서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대치를 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번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번뇌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번뇌가 일어나는 줄 알아차리는 것. 왜냐하면 번뇌는 호련히 일어났다가 호련히 사라진다고 해요. 즉 실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도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알아차리면 화는 실체가 없으니까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무시하는 겁니다.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수행에서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인 줄 알아차려라. 그러면 저절로 사라진다. 이게 선수행에서 마음 다스리는 최고의 요술, 중요할 요자는 요술이라고 합니다. 염기즉각, 각지즉실이란 8글자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그 치문에도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해요.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를 자꾸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더 끌려가니까 없애기 전에 이건 번뇌다, 이건 화다 이렇게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 번뇌는 실체가 없다고 인정을 하라. 실체가 없으니까 내비두면은 안개 사라지듯이 저절로 사라진다. 너무나 태평스러운 답변인가요? 아마 내비두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깨달음이라는 게 제가 책을 보면서 마치 요술을 부리듯이 깨닫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딱 어느 날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깨닫고 그분의 싶다고 말씀이 해서 그거하고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만 예, 개인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경의 경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구계로 언급되어 있는 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을 현행이 처음 듣고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발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모가
혼자 계시더라. 고민하다가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홍인을 찾아갔죠. 거기에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쪄요. 그때 이제 진정한 공부가 된 거죠. 8개월 동안 방아 찐 뒤에 홍인조사하고 부름을 받고 조실에 들어가서 홍인조사가 금강경을 처음부터 강의를 해줘요. 해능한테. 그러자 그 응무소주 그 대목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때 해능은 자기 마음이 열린 이후에 자기 심경을 5가지로 설정을 했었죠. 자성이 이럴 줄 어찌 알았으려고 단경에는 그 5가지 자기 심경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처음 발심의 계기가 됐고 발심 뒤에 해능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홍인조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지 시장통 지나가다가 경전 없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표현은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게 계기가 되었고 그의 깨달음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단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마 금강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뜻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응무소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그러니까 뭐 집착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생기심이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마음이 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마음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까? 예,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의 관계를 서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응무소주는 이제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라는 말이 금강경에는 집착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머무른다는 2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응무소주는 집착하지 말라. 이생기심은 그 마음입니다. 기심이 일으킬 기자가 아니라 그 기자 기심을 발생시켜라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기심이 뭐냐? 이 기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저 첫 대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리자성 본래청정 모든 완성된 깨달음은 우리 마음속에 다 구비되어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기심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그 마음. 이게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내라. 반대로 바꾸면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라. 오히려 넉자를 순서를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명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사물에 부딪히면 어떤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요. 그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는 수행의 정도,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집착은 하지 말아라. 집착을 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전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의하면은 보답을 바라는 것. 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보답을 바라는 것. 남한테 보시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이걸 보시를 했는데 어떤 대가가 없을까? 이건 집착이라고 했어요. 보시를 한 상태에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집착이 없는 무주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앞뒤 꼭지를 서로 바꿔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집착하지 말아라. 그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라는 그런 말은 집착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냐. 집착하지 않고도 우리 할 일은 너무나 많죠. 다양하죠. 다만 그것을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면 집착이 될 거고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은 뭐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경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 해능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공입니다. 해능은 공을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마로부터 해가 안심보면 또 공에 대한 이야기고 해가에서 성찬으로
참여하는 것도 공에 대한, 승천하고 도신도 공에 대한 그 6대 조사들의 깨달음 인가하고 인정해주는 내용이 보면은 전부 다 공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전부 다 공이에요. 사실 달마대사의 스승은 반야다랍니다. 반야다라는 반야에 통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반야에 통달한다는 말은 공이에요. 그게. 달마대사를 중국에서 기록할 때 저 마음을 허적한 경지에 두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허적한 경지에 두었다. 공을 허적한 경지로 표현을 했어요. 아마 공사상은 뭐 대성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만 선수행에서도 공사상은 저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앞뒤 꼭지를 잘 맞춰 보면은 집착하지 말 것, 그러나 발심을 할 것, 발심하되 집착하지 말 것. 서로 바꿔서 보면은 공을 이야기. 공은 다른 말로 연기입니다. 연기. 한 글자로 말하면 공이지만 두 글자로 말하면 연기입니다. 세 글자로 말하면 무집착되지는 무분별을 공이라고 해요. 네 글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5글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